독일의 한 법정에서 울려 퍼진 8발의 총성, 딸을 잃은 어머니는 법 대신 스스로 총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이 극단적인 행동은 당시 독일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 어머니의 절박한 복수,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논란. 과연 그녀는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녀의 행동은 정의로운 사랑의 발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 딸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과 그날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지금부터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제 시간을 거슬러 1980년으로 돌아가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리베크는 독일 북부에 위치하며 함부르크에서 불과 60km 떨어진 곳에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뛰어난 도시입니다. 이곳은 북유럽의 유명한 관광지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중세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안 바흐마이어는 1950년 6월 독일의 중세적인 분위기를 간직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모두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으며 아버지는 한때 나치 무장 친위대에서 복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열악한 군 복무 환경은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로 만들었고 그는 매우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술집에 틀어박히거나 집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많아 가정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며 점차 사려 깊고 열정적인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녀의 가치관이 보수적인 부모의 전통적 관념과 충돌하면서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마리아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으며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아버지는 친아버지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마리안에게 냉담한 말을 쏟아내고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마리아는 호랑이 굴에서 벗어나 늑대 굴로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갈등의 원인을 마리안의 반항적이고 미숙한 태도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마리아는 결국 문제아로 성장했습니다. 1966년 16살의 마리아는 처음으로 금기를 깨고 임신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던 그녀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전혀 없었기에 딸을 낳자마자 입양 보냈습니다. 2년 후 18살의 나이에 또 한 번 임신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기 전 그녀는 클럽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겪었고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는 그녀를 떠났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마리아는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두 번째 딸 또한 입양 보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마리아는 리베크 구시가지의 티파사라는 술집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술집 매니저와 연애를 시작했고 1972년 22살의 나이에 세 번째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앞서 입양 보낸 두 딸에 대한 죄책감을 늘 안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자신이 직접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72년 11월 14일 마리아는 세 번째 딸을 출산했고 아이의 이름을 안나 바흐마이어라고 지었습니다. 모든 사랑을 안나에게 쏟기 위해 마리아는 심지어 불임 수술까지 받으며 안나 외에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싱글맘으로서 딸 안나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갔으며 그녀를 정말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안나는 엄마의 헌신적인 돌봄 속에서 잘 자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싱글맘인 마리아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딸을 온전히 돌보기 위해 일할 시간이 없었고 원래부터 넉넉하지 않았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딸을 데리고 술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안나는 하루 종일 시끄러운 술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안나는 매우 착하고 순종적이었으며 술집 직원들도 그녀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술집 주변 사람들까지 안나를 알게 되었고 그녀를 예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지속 가능한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술집은 밤에 운영되고 낮에는 쉬는 곳이라 안나는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는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술집은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인 만큼 나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당연히 이러한 점들을 염려했지만 그녀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술집의 공동 소유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딸 안나를 돌보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싶었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딸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잠시 맡기는 것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딸을 떠나보내는 것이 쉽지 않아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0년이 되었고 안나는 7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란 안나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월 4일 안나와 마리아는 사소한 일로 작은 다툼이 있었고 다음 날 안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가 있었고 안나는 결국 혼자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안나가 학교에 간 줄 알고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시간이 되어도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안나의 행방을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안나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문의한 결과 안나가 그날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크게 당황했고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시작했으나 안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혼자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전날 그녀의 약혼자는 집 근처에서 안나를 만났고 친절하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놀자고 했다고 했습니다. 안나는 이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지만 이후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그녀가 말한 장소에서 안나를 발견했습니다. 비극적으로도 안나는 이미 생명을 잃은 상태였고 가해자는 근처 술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마리안의 이웃으로 평소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이번 사건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클라우스 그라보프스키는 35세의 정육업자로 다소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몇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자 중에는 어린 소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73년 28세였던 클라우스는 한 6세 소녀에게 범죄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다행히 소녀가 비명을 질러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이로 인해 소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클라우스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지만 2년이 지나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2명의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클라우스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신적인 문제를 이유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감옥 대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클라우스 그라보프스키는 과거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치료로 그의 상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으나 여전히 재범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화학적 거세를 제한하며 2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화학적 거세를 받아 사회로 돌아가거나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첫 번째 선택지를 택하며 치료를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평범한 생활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충동을 억누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호르몬 치료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원에 자신의 상태가 개선되었으며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클라우스는 1980년 4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5월 5일, 안나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나섰다가 혼자가 되었고 이 모습을 본 클라우스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안나를 잃은 마리아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딸과의 사소한 다툼과 학교에 직접 데려다 주지 못한 일 등 여러 가지를 후회하며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슬픔을 이겨내고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범인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마리아는 10달 동안 고통스럽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클라우스를 상대로 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경찰의 신문을 받은 클라우스는 자신을 변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원래 안나에게 아무 짓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나가 나를 협박했습니다. 그녀가 내게 5마르크를 주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만졌다고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다시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클라우스는 재판 중 자신이 안나를 죽였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다툼 중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안나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진술하며 사건을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진술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었고 7살 어린 아이가 협박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1981년 3월 사건의 재판이 르베크 지방 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지 않았지만 변호인은 클라우스가 과거 화학적 거세의 영향으로 호르몬 불균형을 겪었으며 이것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화학적 거세를 포함한 성범죄자 처우 방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화학적 거세를 받은 후 성범죄자들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클라우스가 이를 악용해 치료를 역전시켰다는 사실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3월 6일 재판이 세 번째 날을 맞이했을 때 마리아는 일찍부터 법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클라우스가 피고석에 앉자마자 그녀는 외투 속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 클라우스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너무 빠르게 벌어진 일이라 법정 내에서는 이를 막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마리아는 즉시 총을 내려놓고 자수했으며 그녀의 행동은 독일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리안의 행동은 독일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언론은 그녀를 복수의 어머니로 부르며 주목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딸을 위한 행동에 공감하며 응원을 보냈고 그녀를 위해 꽃과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기부금까지 모금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행동이 법을 무시한 행위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법과 정의, 그리고 개인적 복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리안이 법정에서 총을 발사해 클라우스를 살해한 사건은 독일 전역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언론과 뉴스 프로그램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마리안을 지지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잔혹한 범죄자였고 마땅히 처벌받아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는 아직 재판 중인 상태였고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스는 법적으로 무죄 상태였고 마땅히 법적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누구나 스스로 총을 들고 범죄자를 처벌한다면 사회 질서는 무너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리안의 행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법원은 이를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의 행위는 법적으로 다뤄져야 했습니다. 1983년 3월 2일 마리안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이 워낙 유명했기에 법원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법정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안을 지지하며 재판에 참석했고 일부는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 마리안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판사와 검사를 위협하겠다는 편지까지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마리안은 딸이 세상을 떠난 후 권총을 구입했고 일하던 술집 지하실에서 사격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을 들어 마리안이 계획적으로 클라우스를 살해했으며 이는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마리안이 클라우스를 향해 정확히 사격한 것은 철저한 연습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안은 총을 구입한 것은 단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클라우스가 법정에서 딸을 모함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이 현실이 아닌 꿈처럼 느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구금충 5차례 자살을 시도했으며 이를 통해 딸을 잃은 슬픔이 그의 정신과 심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5일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마리안의 행위를 계획적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마리안이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는 사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딸을 잃은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과실치사죄와 불법 무기소지죄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에도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며 다른 일부는 마리안이 충분히 고통받았는데 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반발했습니다. 마리안의 행동과 그에 대한 판결은 법과 정의, 그리고 감정적 복수의 한계를 둘러싼 독일 사회의 뜨거운 논쟁을 남기며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독일의 조사기관은 마리안 사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8%는 판결이 공정하다고 보았고 27%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으며 25%는 형량이 가볍다고 여겼습니다. 나머지 20%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마리안은 자신의 이야기를 독일의 한 잡지사에 25만 마르크에 팔았으며 이 돈으로 소송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1985년 6월 마리안은 3년간의 복역 후 가석방되어 조기 출소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한 연장자와 결혼해 함께 나이지리아로 이주했지만 이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1990년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마리안은 평온한 삶을 추구하며 시칠리아 섬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병세가 악화되자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자를 고용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특히 1995년 마리안은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요한 사실을 직접 고백했습니다. 그는 클라우스가 재판 3일째에 딸 안나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거짓말을 할 예정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깊이 고민한 끝에 총을 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경찰이 마리안의 행동이 계획적이었다고 분석한 결과를 뒷받침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사건의 진실 여부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1996년 9월 17일 마리안은 췌장암으로 인해 리베크의 한 병원에서 4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딸 안나가 묻힌 곳에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마리안의 삶은 그녀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중후반 독일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나치 독재와 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법과 윤리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1970, 80년대의 독일은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명확한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학적 거세와 같은 조치가 도입된 것도 당시 독일 사회가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해결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클라우스 사건은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비극이 초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마리안이 클라우스를 총으로 살해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일 사회의 법적, 도덕적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사회는 전쟁 후 복구와 냉전 속에서 개인의 권리와 법적 정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안의 행동은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지만 동시에 법치주의에 대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개인의 고통과 분노가 법적 경계를 넘어설 때 그 행동은 정의로울 수 있는가? 또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감정적 요구를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당시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문제들입니다. 마리안은 이 같은 시대적 갈등 속에서 딸을 향한 사랑과 정의를 자신의 방식으로 구현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당시 독일의 법과 사회적 가치에 도전장을 던지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개인의 사랑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